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그 지구상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동물은 뭘까요? 네? 파리. 그건 앞발만 비는 게 아니라 뒷발도 빌고 막 동시에 다 빌잖아요. 그 파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어느 법부님이 올려서 그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던 내용인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법문에 그 우리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 오늘 또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감사하며 좋은 하루 보내자. 네 엄마 감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11월 3일 4일 KPGA 프로테스트 2016년 마지막 시합이기에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3이라는 환경 때문에 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실력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주위의 응원과 격려 속에 평소 아들이 웃고는 있었지만 불안이 깊게 들이어 있어 저희 부부의 마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연습 라운딩을 하면 오버파가 나오지 않는데 실전에는 긴장감 탓인지 제 실력을 발휘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이번 프로테스트 예선도 평소 실력이 나오지 않아 21명 선발에 18등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예선 며칠 전 스님과 친견을 하고 지장경 기도를 시작했고 천도제를 예약해 두었었습니다. 그나마 예선을 통과한 것도 천도제를 예약하고 기도를 한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도제를 한 후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차고 계셨던 호박 염주를 아들에게 주시어 아들이 큰 자신감을 얻었지만 본선이 다가오자 아들의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첫째 날은 오버파를 쳤습니다. 참고로 100명 중에 45명만 프로테스트에 통과하는데 56등 했대요. 첫날에요. 첫날 스코어가 안정권은 아니어서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시합이 끝난 후 남편과 아들은 지장기도를 하고 다음날 경기장에 가는 차 안에서 내내 큰 소리로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안심정사에서 철야기도를 했지요. 제가 기도를 할 때 날아다니던 파리가 옆에서 앞다리를 비비고 있는데 그래 파리야 너도 빌어다오. 우리 아들이 큰 실수 없이 나오기를 빌어다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5시간이 빨리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드디어 18홀이 끝날 쯤 남편에게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태준이가 우리 쪽을 보고 웃고 있어. 마지막 홀 버디 찬스야. 이 글을 보자 눈물이 터지면서 부처님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3배를 올렸습니다. 종무실에 계신 거사님이 제 운 얼굴을 보시고 결과가 안 좋은 줄 아셨다가 결과를 말하니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거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 주신 정원 언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둘째 날은 100명 중에서 1등을 해서 그 도합 6위로 프로테스트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 둘째 날은 전부 다 오버파를 쳤는데 요 태준이만 언더파로 해가지고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간 종합해서 6위로 그 후로 아들과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모두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스님 덕분입니다.
남편도 며칠 전부터 지장기도를 시작하니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고 우리 아들의 앞길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처음 남편과 아들이 스님 법문을 들으러 안심정사에 갔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일이 있어 당분간 못 가거든요. 그런데 법문을 마치실 때 법안 스님께서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스님께서 많은 불자들에게 본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이 첫 법문에서 듣는 행운을 얻다니. 저희 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불자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부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경험을 했으니 자신감을 얻고 더욱 잘할 것입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제 하여간 그 같이 시합을 한 친구는 10년째 프로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그 통과를 못해서 그 내년으로 또 예약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하여간 처음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 3명 뽑으면 4등, 10명 뽑으면 11등, 21명 뽑으면 22등, 45명 뽑는 데는 56등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람도 훨씬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은데 유일하게 언더파를 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그 통과를 한 거예요. 이런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간만에 파리가 기도 제일 잘한다는 거를 다시 일깨워 준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은 급히 그 북경에 갔다 왔는데 간 이유는 이제 그 현재는 4월 달에 그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을 3월 달에 모셔가서 4월 달에 점안식을 하려고 잠정적으로 날은 잡았어요. 잠정적으로 날은 잡았는데 그 하여간 그 영광사 스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 4월 달에 오면 그 자금성하고 만리장성은 그 스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그냥 신나셔가지고 그리고 그 100명이 오더라도 버섯찌개 아주 엄청 실이 맛있는 걸로 다 그 법당은 그 범화산으로 만드는 그 티크로 된 아니 밥상이 전부 그걸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얼마나 멋진지. 근데 이제 그 점심 공양을 하다가 그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절에 7m 관세음보살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아주 대답이 간단하더만요. 인연. 여기서 말하는 인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인연. 근데 이제 점심 공양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원봉사가 그 매일 그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 매일 밥 먹는 분이 100명이래요. 그리고 이제 1년에 그 절에 오는 사람 숫자는 약 200만 명. 그리고 그 재적 신도는 15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식사하시다가 농담을 하는데 우리 여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남편이 다 부자라 돈 많은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돈 내서 공양 대접하고 와서 이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분들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그 말씀을 하는데 현재 그 스님이 5개 절에 방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북경 서산에 명나라 청나라 때 그 절이 54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2개가 복원되고 이제 하나는 복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가 남은 거예요. 정부에서 51도 마저 다 불사좀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물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절 하나 짓는데 지금 대비사라고 새로 짓는 절도 이분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내린가 문제부터 또 러시아로 가서 한 달, 미국으로 가서 새해 맞고 그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사에 가면은 비치로 만드는 요 석가모니 불이 계세요. 그 비치로 만드는 그 미얀마 대통령이 그
선물한 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모든 그 대비사 새로 짓는 절은 그 미얀마에서 그 목재를 거기서 다 조각을 해가지고 금을 다 금방 입혀갖고 이렇게 오더구만이. 이렇게 중도 일왕에 살려면 그렇게 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원봉사자만 100명.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자기 돈 내가면서 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여간 그 점심 때 먹은 그 버섯찌개가 뭐 16가지인가 버섯이 들어갔대요. 근데 하여간 맛있어요. 그 이제 맛있나 없나는 내년에 여러분들 4월 달에 가시면 그렇게 그걸 그대로 해주겠다고, 만두도 버섯만 넣어갖고 만드는 만두가 있는데 어쨌건 가나 엄청 맛있어요. 엄청. 여러분들 이제 기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가서 드실 수 있는 기회를요. 그래서 그 불상을 조성하는 분 모시고 갔어요. 불상을 조성하는 분 보고 그 부처불자에다가 어미모자 써고 불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모. 불모가 가셔서 보더니 아이고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래도 왜 그랬더니 너무 잘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상 상이 잘 나오는 분인데도 가서 바짝 긴장을 하고 그 오셔갖고 더 잘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불모는 그 일단은 풍수지리를 또 잘 보시더라고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유명한 절들 다 가서 보고 불상 세우는 거 다 보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관세음보살 모실 자리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이제 일단 밟고 가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청나라 때 공주들 머물던 궁전터에다가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쪽에다가 관세음보살님, 그 절에서는 일단 상이 제일 큰 상이 되는 거예요. 7m. 그 돌로 하면 19톤 정도 되는데 그 7m 불상, 그것도 이제 각 나라에서 온 불상들이 전부 모셔져 있는데, 야외에 모셔진 유일한 불상, 또 가장 큰 불상, 또 한류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출가한 이야기를 하는데 13살 때 꿈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리고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더 멋지게 불상을 조성하도록 이제 기도하고 모셔다가 그 잘 정말 세세생생, 석불이니까 뭐 쉽게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불상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경에 있는 모든 주지 스님들 다 초청해다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도록 하겠다.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중국 방장 스님들 또 그런 계획을 쭉 세우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일단 4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자. 열린 마음을 갖자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 가서 우리가 대우를 받는 이유는 그 여기다가 펴주세요. 일단은 국가가 잘 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이 현재 우리가 먼저 발복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라가 잘 살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무시를 당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일본 사람은 안채로 들어가고 한국 사람은 그 헛간에서 잤다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미국 가도.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국력이 강해지고 잘 살으니까 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국빈 대우를 받는 것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가가 계속 뭐 영원히 잘 살 수는 없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도 생로병사의 과정, 성주괴공의 과정을 그대로 밟기 때문에 언제까지 국력이 태평성대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평성대를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그래서 파당을 초월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런 것을 마음에서 자꾸 마음을 넓게 열으세요. 파당을 초월해야 되고 지역을 초월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을 초월하는 거는 지금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고 동서로도 갈라져 있고 아파트 동마다 다 갈라져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국가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이것도 우리가 조금씩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뭘 좀 더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 자꾸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 내가 순간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국가와 민족이 잘 된다면,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좋아지는 사회가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복을 짓고 다음 생에도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짓는 복은 내가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전부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그분들이 다음 생에도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인과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모든 상황이 분노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뭘 잘했냐면 하여튼 술과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구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랬더니 남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결심을 본인은 하루에도 수천 번 하니까, 뭐냐 그랬더니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맨날 끊어야지 매 순간마다 했다 그래도 못 끊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어려운 경험, 결심을 늘 매 순간순간 하고 살기 때문에 제일 위대하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 불자들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많이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통제하는 장치를 우리가 계율 이렇게 표현해요. 탐심을 통제하는 방법이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살생, 도둑질, 사음, 그다음에 거짓말, 중독성 있는 물질,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정, 정학, 선정을 익히고 삼매를 익히는 이유는 분노를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은 화가 나면 편지를 썼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편지가 하나도 안 남았다네요. 3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읽어봐 갖고,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 편지를 찢어 없애고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았대요. 3일 지나도 그 분노가 남아 있으면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일단은 3일 정도 기다리게 되면 거의 보낼 편지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분노 조절의 핵심, 이런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를 믿고 계정의 사막을 공부하는 분들은 평소에 뭘 해야 되냐면,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염불삼매든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 그걸 우리가 선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삼매라고도 표현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마음을 왜 안정시키냐? 주로 분노에 의해 가지고 들떠 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삼매 또는 선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노 조절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첫 번째는 평소에 분노를 덜 느끼도록 훈련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거나 독경하는 게 전부 다 이 삼매를 불러일으켜요. 그죠? 마음을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와서 제가 마음은 엄청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매를 이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두려움, 걱정 이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분노를 덜 느끼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계정의 사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탐심은 계정의 중에서 계학으로 다스리고, 그 분노는 정학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 무지는 당연히 지혜로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서 계, 정해 요 사막으로 우리가 그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불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잘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평소에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덜 느끼도록 훈련하는 거. 엊그제 그 수요일 날 부산의 어느 법우가 정말 대단한 관찰을 했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요양사로 일을 하는데 그 환자를 돌보잖아요. 요 환자가 불평불만이 많고 남을 욕하고 신경질 부릴 때는 본인이 그 케어하는 그 환자가 이제 오줌을 못 싸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나 봐요. 그런데 오줌을 잘 싼대요. 그 평소에 이제 도구살이하고 염불을 시키니까 부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그거 몇 번 시키고 나고 그 염불을 시키면 오줌이 맑고 잘 싼대요. 근데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면 오줌이 안 나오고 나왔더라도 탁하게 나오고 아니면 그 피가 섞여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 몸에게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해가면서 염불할 때는 오줌이 맑고 그렇게 잘 나오는데, 그 어느 분은 10년 동안 후두암을 앓는데 그냥 틈만 나면 그분은 남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주 그게 습관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더라. 멋지더라고요. 멋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남 시비 또 그 비난 이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과목에다 넣어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 그 자기 자신을 지켜볼지니 분노의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자신을 어지럽히면 여러분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회는 성질 급한 사람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고, 안 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화내고 그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방법을 덜 느끼도록 평소에 여러분들이 염불 독경하고 훈련을 한다. 두 번째는 느낀 분노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법을 아는 것. 그러니까 분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거를 원활하게 표현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그 부산 법우 한 분이 왔어요. 아랫동서가 너무 비기 싫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몸 아프다고 그래서 다 들어줬는데, 들어주니까 이제 완전히 종부리듯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받은 거, 그지? 이번에 김치 좀 해오는데 좀 잘 좀 해오라고. 하여튼 얻어먹는 주제에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거지. 신경 좀 쓰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야 버릇 들었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남편이 하도 어린 양을 부려가지고 한 번 더 먹어라. 제가 엿을 좋아하는데 하여간 먹어라 그러고서 딱 잘랐더니 가출하더라는 거야. 한 달이 가도 쳐다도 안 봤더니 결국은 싹싹 빌고 두르더라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친 김에 거기도 잘라.
그리고 그 대한민국 불자들이 금강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무주상보시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법우가 와서 그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무주상보시, 중생 무주상보시하고 관세음보살 그 무주상보시하고 다르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무주상보시를 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관세음보살이 아니니까 하다 보니까 엄청씩 열받은 거예요. 그러죠? 열받으면 오줌도 탁하게 나오고 안 나오는 수가 있는데 자기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적절하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색을 내라. 생색을 내라. 옆구리 찔러갖고 절 받아라. 그게 훨씬 낫다.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거 갖고 암 걸리는 것보다 적절하게 원활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리는 게 훨씬 잘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무례한 부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김치 좀 담으는데 신경 좀 쓰라고 얻어먹는 주제에 별거 다 따지는 그렇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실험을 했는데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한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집집마다 10,000원짜리 하나씩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죠. 고맙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듣고 가. 한 달쯤 되니까 이제 한 달 딱 주고서 그 다음부터는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전부 다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배려를 잘못하게 되면 그게 권리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정부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전부 여러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는 10,000원짜리 받은 거고 똑같아요. 그러지? 직장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취직시켜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 달쯤 지나면 그러잖아요. 왜 안 주는 거야? 직장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배려가 지나치게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무주상보시는 적절할 때 옆구리 찔러서 절도 잘 받아야 되고 생색을 적절한 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 했냐면 느낀 분노를 원활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씩씩거려봐야 몰라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표현을 해라 그런 뜻이 표현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분노의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많이 축난다. 여러분만 손해다. 그러지? 여러분만 손해요. 상대방은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잘 먹고 아주 띵까띵까하고 있는데 혼자만 씩씩거리고 열받고 앉아있는 거 그러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분노의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그 사람은 그 한 거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혼자만 밤새도록 밤새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래서 그러면서 분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 분노가 뭐라는 거. 그걸 꼭 이해하고 인정하라. 그렇게 써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린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한국의 중산층 기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려면 첫 번째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출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동차 2000cc 이상의 중형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통장에 현금이 1억 이상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월급이 월 500만 원 이상 됐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래야 한국 중산층이래요. 근데 프랑스 퐁피두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 거는 다르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쓰게 되면 이 분노를 쉽게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외국어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외국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내년에 4월 달에 중국 갈 거니까 중국말 좀 익혀 놓으세요. 외국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정도 있을 거. 세 번째는 악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 네 번째가 음식. 자기만의 아주 잘할 수 있는 음식. 이런 취미 생활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공분과 봉사예요.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그 정의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랑스란 나라는 그 유럽에서 굉장히 대단하게 똘레랑스라고 해서 관용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회 정의하고 공분,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뭐 공분과 봉사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외국어,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음악 악기, 그 다음에 음식, 이건 여러분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라면을 풀을 잘 만들까 해갖고 풀떡을 만들까, 이거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사실은 중산층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명상과 통찰을 통해 인내심, 열린 마음, 반성,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미덕이 필요하다 그랬네. 여기에도 명상, 그 다음에 통찰, 전부 불교 용어들이에요. 통해 인내심, 열린 마음, 반성,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미덕이 필요하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에서 불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개정의 사막, 계율을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탐욕심.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꺾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거. 오늘은 아까 보니까 그 세계 두 번째 부자가 그 돈을 쓰지 않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슈퍼리치들 5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단은 의식주에는 별 관심이 없더래요. 의식주에는. 그러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래요.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졸부들이나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주에 관심이 없어서 2년 내에 옷을 한 번도 안 사 입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슈퍼리치,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은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더래요. 자동차. 그리고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 기부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다음 생에도 똑같이 부자로 태어나서 살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하니까 그게 복력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하고 소속이 다른 어느 종파의 스님이 중국 스님들이 자기네 대학교에 유학 왔는데 자기들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늘 중국에 가면 최고 대우를 받고 댕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세대 다른,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저보다 후학인 스님이 자기네 학교에 대학에 중국에서 유학 온 스님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자기네 종단 스님들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무식하다고. 중국 스님들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딱 꺾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존경받을 만하면은 틀림없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요즘 통계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1등이 이제 중국으로 가나 봐요. 우리가 1등 하던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중국도 똑같은 우리처럼 그 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령 사회가.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중국으로 뭐 하러 가겠어요? 품팔러 가는 거예요. 품팔러. 머지않았어요. 통일신라 때 고은 최치원 선생이 뭐 하러 가셨냐면 품팔러 가셨다가 거기서 그 취직을 하신 거예요. 관리로. 그 사회가 금방 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중국을 가서 뭘 생각을 하냐면 내 다음 세대들도 중국에 와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좋은 선연을 맺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교토에 그 미륵방가 사유상, 그 다음에 백제 금동향로, 그 다음에 에밀레종 모형, 그거를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기부하러. 인연을 맺어, 좋은 인연들을 다 맺어가지고 그 결국은 누군가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어느 거사님이 저한테 당신이 쓴 책을 선물을 주셨거든요. 통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셨는데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가 국격.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그 한국 문화로 국격을 높여야 된다. 그 제목이 딱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한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인이니까 그 중에서 불자니까 불교 문화재를 통해서 그 우리가 대한민국 국보 세 가지 다 국보인데 그 국보의 모형들 복각품을 가지고 가서 그 기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친한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안티 한국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누군가 그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격을 높이는 방법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서 그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문화재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갖다가 이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하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구상의 최고 아름다운 거니까. 미륵방가 사유상보다 더 아름다운 곡선이 없고 또 백제 금동 향로보다 더 아름답고 정교하고 멋진 그 향로가 없고 또 에밀레총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당연히 없지. 그 1관짜리를 네팔에 아는 스님께 90세 림포체께 그 선물을 드렸는데 이분이 1년에 9개월 동안은 프랑스에 계시대요. 그리고 3개월은 네팔에 와 계신데 그 종을 프랑스로 가져가셨대요. 프랑스 사람들 소리 들려줘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도 에밀레종도 그 108개, 미륵방가 사유상도 108불, 또 백제 금동향로도 108개를 조성을 해서 해외로 내보내려고 제가 한국 문화를 통한 국격을 높여주는 방법,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이거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괜히 손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이 왔다 갔는데 멋지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1989년도에는 일본의 5성급 호텔에는 한국인들을 안 받았어요. 야만인들이라고 안 받았어요.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재워놓으면 방에서 라면 끓여 먹기, 오징어 구워 먹기 그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지? 난리가 나서 야만인들, 미개인들이라고 특급 호텔에서 안 줬다니까, 방을 안 줬다니까, 아주 접수를 안 받았다니까. 1990년대에는 제가 한일 불교 때 행사에 자주 갔다가
안 가다가 2000년도, 2010년도쯤 갔는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 사이에. 야,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공식 반찬에 고기라든가 삼치구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일본 술 정종도 안 나오고요. 근데 2010년도쯤 가니까 정종에다가 삼치구이에다가 회초밥에다가 잔뜩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부터 이랬냐? 그전에는 90년대 가면요, 그 다이어트가 왔어요. 3박 4일, 4박 5일 갔다 오면 한 5kg는 빠져요. 다 줘도 한 젓가락씩 주는데 그건 어디다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환율이 12대 1, 15대 1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경역 앞에 가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못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봤더니 500엔이라 써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6,000원에 이거 하나예요. 하나래 세상에. 에이. 한국 가서 6,000원이면 10개 먹을 수 있어. 그냥 참자. 에휴, 그리고 돌아서다가 보니까 바카스는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봤더니 이번에는 200엔 써 있네. 계산해 보니까 2,400원이 한 병에. 한국 가서 박스로 사 먹자. 그냥 참자. 한국에 가면 2,000원이면 한 박스 주는데 세상에 2,400원 한 병에 그걸 어떻게 먹어? 돌아서려고 했더니 누가 스님 부르는 거 봤더니 이제 거기 연세가 많이 되신 할아버지 통역 스님 환율 계산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드세요 그러는데 못 먹겠더라니까. 아니 우리나라 오면 10개 먹을 수 있는 모찌가 그냥 한 알에 6,000원인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그렇게 주는 거 다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한국 식당 가는데 그때 가면 이제 거기 온 승속을 막론하고 다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기가 돼갖고 막 완전히 아직 그 집 절대 안 나. 나부터 공깃밥 5개는 먹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2000년도 넘어서 가니까 아주 푸짐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걔 이제 한번 스님들이 내숭들 다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서 코 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지. 걔 이제 일본 스님들은 음식에 일단은 안 따져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쓴 책에 육식이 해로운 점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왜 썼나 봤더니 본인이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인병이 와서 채식으로 바꿨더니 좋더라. 경험담을 써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식사 방법 그렇게 해갖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일본 스님들이 삼치 구워가지고 회초밥에다가 정종에다 싹 해갖고 먹으라고 하니까 한국 스님 승속이 전부 다 우리를 뭘로 알고 이걸 차렸냐고 안 먹고 딱 다 왔대. 그래서 이제 일본 스님들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러 가보니까 호텔에서 전부 삼겹살 굽고 라면 끓이고 오징어 굽고 그러고서 한 잔씩 다 걸치고 계시더라네. 그냥 그때 안 걸렸으면 그냥 계속 자존심이 좀 살았을 텐데 그다음부터 공식 반찬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걔도 이제 성운대사한테 한국 스님들하고 일본 스님들은 고기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고기 먹을 때 미안함만 먹고 먹잖냐. 너네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지만 불자들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먹는 거니까 그래도 그게 100번 낫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 근데 일본은 식생활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그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고기 잡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걔도 이제 일본의 단무지 만드는 스님이 닭광이래. 닭광이란 스님이 만들어서 닭광된 거예요. 진짜 이게 닭광이란 스님이 무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썩는 걸 막고 해서 만드는 게 닭광이란 스님이 만든 닭광. 이렇게 스님이 만들으신 거예요. 스님이. 진짜예요. 난 법문할 때 농담으로 하나도 안 해. 진담만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분노는 하는 게 맞아요. 맞고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공분, 사사로운 분노를 하면 안 되고, 프랑스의 그 중산층 기준의 5번째가 공공적 분노, 사회가 잘 돌아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할 때도 꼭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가장 잘 돌아갈 건가, 이거는 반드시 고민해가면서 분노를 한다면 아마 그게 건설적인 분노가 될 거예요. 그때도 분노하는 것은 일단은 몸에는 안 좋은 거니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가. 저도 열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했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게 뭘까. 저는 그 방면에 성공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997년도에 중국에서 유학원 스님에게 언젠가 저 스님은 틀림없이 중국에 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 내가 좋은 인연을 맺어놓으면 저 스님이 중국에 가도 반한은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유학 생활에서 한 거 가지고는 반한의 감정을 많이 가질 수 있었겠더라고요. 타 종교에서 말하자면 초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돼지막에서 겨울을 지냈대요.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고 2년 반 동안 매일 찬밥에다가, 식당에 가면 찬밥에다가 식은 콩나물만 먹었대요. 처음 알았어, 이번에 가가지고. 딴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다고. 신도들한테 법문하면서 그때 법안 스님이 도와줘서 과일도 먹을 수 있었고 컴퓨터도 주고 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냉대를 받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 갈 때는,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갈 때 제가 삼성 노트북 300만 원짜리 2000년도에 사서 선물했어요. 중국 불교계에서 최초로 노트북을 가진 스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지도 교수랑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박사 과정 해주자. 그러면 당신들도 틀림없이 앞으로 덕을 크게 볼 거다. 중국의 발전 과정상 지한파나 친한파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질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씩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다. 그러니까 학비는 너네 대학에서 전부 다 대라. 나머지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학비 전부 다 대고 최대한의 편의를 봐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가니까 이제 영재 스님이 되는 거예요. 공산 당 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경대 총장이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이 스님이 딱 전화 하나 하면 그냥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온 분들을 전부 잘 대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어디서 왔건 가나 그 나라에서 유학 올 때는 엘리트예요. 그럼 거기에 가면은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님한테 덕을 봐야 되겠다, 뭐 했다. 내가 덕 볼 일도 없고, 나는 내가 내 노력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 가졌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서로 다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절에 가도 우리 형님이다, 잘 모셔, 전화 한 통화만 해놓으면 그 절 방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스님하고 가도 받을 수 없는 예우를 우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게 외교고, 그게 국가를 위해 하는 길이에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각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분노의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데, 분노를 이해하고 인정해라. 분노를 이해하고 인정하라. 어떤 게 분노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노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질 수가 있고, 거기서로부터 더 냉정한 판단력으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공분하되 건설적으로 해라. 그러는 건설적으로. 저는 무서워하는 두려운 게 뭐냐면, 히틀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지요? 히틀러가 있는데 이분이 뭘 잘했냐면 선동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유태인 때려잡자 그래갖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직업 가진 사람 때려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때려잡자, 차곡차곡. 결국은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때서 이제 독일 기독교가 이걸 몰랐다고, 종교는 악이니까 때려잡힌 거예요. 다 처음이 유태인이었는데 그 사람 때려잡고 하나씩 잡으니까 결국 그 앞장섰던 사람 기독교 싹 잡자 채핀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본 그 사람들 성공을 맛보면 계속 그걸 똑같이 하는데 결국은 자기 목에다 자기가 칼을 겨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으로 해결하게 우리가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유태인 히틀러가 선동해 갖고 잡은 것처럼 차곡차곡 이것도 잡자 저것도 잡자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일당 독재로, 1인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보고서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종교도 차곡차곡 다 때려잡자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이미 칼자루 주어진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감시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함부로 못 움직여요. 근데 우리 사회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 많이 욕을 해요. 저는 국회의원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욕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뭐 있으면 다 가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익단체들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야 국회의원들에게 별로 부탁할 일이 없죠. 그 할 일이 별로 없네. 그지? 그래서 더 이가 갈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이권 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권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권력에 댈 수가 없으니까 못 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만약에 그분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 이권 챙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투명해졌잖아요. 많이 투명해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김영란법 생기니까 좋은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행사할 때마다 어쨌거나 쫙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니까 그 돈 남대. 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지고 좋아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이성적으로 사회 좋아지게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는 각자 고민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막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학을 통해서 탐심을 다스리고, 그 정학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고, 그 해학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교가 가장 큰 역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가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더 좋아지고, 내 다음 세대도 중국에 가서 한국에서 오신 스님이시군요 하고서 존경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제일 바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제가 전공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노력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갤럭시 노트 7 절단 나가지고
절단 나야 우리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국민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어쨌거나 먹여 살리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갤럭시 7, 노트 7 해갖고 뭐 7조가 날라갔다고 하는데 그 재산, 그 돈이 어디서 날라가겠어요? 우리 소득 100% 우리 소득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 데는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다 먹습니까?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생에 이 이후의 생활과 다음 생이 잘 되게 하자 이런 마음들을 갖자고 그게 공덕을 쌓는 마음이고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절대로 잘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열린 마음. 그래서 파당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이익을 초월. 제일 어려운 게 이익을 초월하는 것인데 이건 쉽지 않아요. 경제 정의를 실천하자는 대단한 문제가 여기에 결부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그 빈곤의 보로부터 과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어가면서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불자가 되고 그 좋은 일, 고운 말,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